한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존이었죠. 존은 다른 사람들처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가치 계층을 보는 능력이었죠. 셸러의 이론처럼 그는 사람들의 감정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가치를 감지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존은 마을의 광장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는 소란스러운 무리를 발견했어요. 한 청년이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나 그 청년은 그림을 완성하자마자 갑자기 도망치듯 그곳을 떠난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가 그렇게 급하게 떠났는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의 그림이 매우 아름답다고 칭찬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존은 그 무리를 뚫고 그림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깊숙한 가치, 계층이 숨겨져 있었어요. 가장 낮은 감각적 가치는 그 그림의 생생한 색채와 형태였어요. 그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시각적 쾌락을 제공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 계층으로 생명에 관련된 가치가 나타났어요. 그림 속에는 사람들과 자연,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삶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었죠. 그런데 존은 더 높은 가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림 속의 인물들 사이에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가치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공감하고 있었고 그 장면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죠. 그 위로는 정신적 가치가 피어올랐어요. 존은 그림에서 예술가의 깊은 사회와 철학적 통찰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모여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강한 감동을 주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존은 그림 가장 깊은 층에서 신성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그 이상을 탐구하는 영적 메시지였으며 그 그림을 본 사람들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존은 그 순간에 그 청년 화가가 왜 그렇게 급작스레 떠났는지를 이해했어요. 그는 자신이 전할 모든 메시지를 그림에 담아냈고 이제는 그 가치를 사람들 스스로 발견하도록 남긴 것이었어요. 존은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했어요. 그는 마을 광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그 그림에서 발견한 가치의 계층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더 깊은 이해와 감동을 받았고 각자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그 마을 사람들은 매번 그림이나 다른 예술 작품을 접할 때마다 각자의 가치 계층 구조를 생각하고 말하곤 했어요. 이렇게 존은 셸러의 가치 계층 구조에 대한 지혜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었고 마을은 더 따뜻하고 사려 깊은 공동체로 변하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닥터 에밀리 슈나이더는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 로봇 마빈과 함께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느긋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마빈은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공학에 3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설계된 최첨단 로봇이었다. 에밀리는 최근 자신이 연구 중인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벌어진 대화를 듣고 흥미가 생겼다. 두 청년이 로봇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아시모프의 3원칙이 실제로 오늘날의 인공지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하고 있었다. 한 청년은 로봇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첫 번째 원칙이 가장 중요하며 절대 어겨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청년은 로봇이 복잡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 원칙들을 조화롭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에밀리는 자신이 가진 독특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기로 결심하고 대화에 끼어들었다. 여러분의 토론에 잠깐 끼어들어도 될까요? 에밀리가 부드럽게 말을 꺼내자 두 청년은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실제로 제가 만든 마빈은 아시모프의 3원칙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로봇입니다. 청년들은 마빈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에밀리의 이야기에 더욱 집중했다. 어떤 규칙이나 원칙도 현실 세계의 다양한 상황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시모프의 원칙은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라고 에밀리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원칙은 로봇이 적극적으로 인간을 보호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로봇이 인간의 잘못된 행동까지 보호해서는 안 되죠. 이때 마빈이 의도치 않게 대화에 참여했다. 닥터 슈나이더, 제가 개입해도 괜찮습니까? 청년들은 흥미진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파를 읽어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로봇은 인간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마빈을 보았다. 바로 그것이죠. 로봇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고 마침내 두 청년은 로봇공학의 삼원칙이 비록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윤리적 고민과 기술적 도전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밀리와 마빈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은 커피숍을 떠나며 서로 약속했다. 앞으로 우리도 로봇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보자고. 이 대화는 남이 모르는 폭소의 요소가 숨어있는 미스터리와도 같은 무언가를 깨달을 순간이었으며 커피숍에 있던 모든 사람 역시 이 대화에 매료되어 미소 짓고 있었다. 에밀리는 그녀가 이루어낸 소소한 사회적 혁신에 만족하며 마빈과 함께 다시 연구실로 돌아갔다. 이 작은 경험이 장차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를 진일보시킬 커다란 변화의 시작임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어느 마을에 정씨라는 이름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이며 사람들을 돕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정씨를 보고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하곤 했죠. 이는 그가 늘 도움을 주려 했지만 정작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행동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씨는 기분이 상했지만 그 이유를 몰라 그저 외면했죠. 어느 날 정씨는 동네 어귀에서 노인이 겨우 들고 있는 무거운 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절히 다가가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정씨의 손길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기는 하지만 내 짐 하나로 사람들이 날 알아보는구먼. 아무 도움이 필요하지 않소. 정씨는 무안해졌고 노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 했지만 결국 노인은 짐을 되찾아 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정씨는 자신이 과연 진정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막내 아들이 내민 공자의 책 한 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고 공자는 진정한 인은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정씨는 그제야 자신이 사람들이 진정한 필요보다는 자신의 행동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정씨는 행동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서 열린 시장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는 서두르며 도움을 주던 과거의 자신과 달리 조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지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으며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때에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마을 사람들은 정씨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진정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그와의 대화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필요를 느끼며도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화합과 이해 속의 조화를 이루며 마치 공자가 말한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정씨 개인의 실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차츰차츰 그들 역시 공자의 인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바랐던 서로 책임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제 정씨를 더 이상 위선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존경하며 진정한 인간다움과 인을 구현한 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정씨는 이러한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공자의 인을 실천하며 그의 인생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러한 그의 삶은 세대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며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성선설에 기반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의 사람들은 맹자의 가르침을 깊이 신뢰하며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를 대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선의 마법을 믿는 조용한 마법사 토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선함을 눈에 보이게 하는 특별한 주문을 연구하고 있었죠. 어느 날 토키는 마을 중앙에 큰 축제를 열며 자신의 마법을 시험해 보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모아 성선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터키를 바라보았습니다. 터키는 작은 수정 구슬을 꺼내들고는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주문과 함께 구슬은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슬은 여러분의 내면의 선함을 드러내줄 것입니다. 터키가 말했습니다. 이 빛은 모두의 본래 선한 마음을 투영할 것입니다. 순서대로 한 명씩 앞으로 나와 구슬을 손에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넣은 사람은 마을의 빵집 주인인 민규였습니다. 그가 구슬을 잡자
눈부신 빛이 주변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민두는 매일 아침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선행을 되새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촌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어부영이었습니다. 그녀가 구슬을 잡는 순간 파란빛이 반짝이며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멀리 바다에다가 귀한 물고기가 잡히면 이웃들과 나누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명희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차례로 구슬을 잡았고 모든 사람의 내면에 품고 있던 선한 마음이 구슬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마을 사람이 구슬을 잡은 후에도 덕희는 조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구슬을 다시 돌려주며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마을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덕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것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구슬 없이도 서로의 선한 본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격려하며 살아갔습니다. 성선설이란 단순한 말이 아닌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게 되었지요. 시간이 흘러 이 마을은 선의 마을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덕희의 마법은 전설이 되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덕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의 선함을 찾고자 노력하며 그렇게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다고 합니다.